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주현철 사회복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어 통역은 광명시 수어 통역센터 김혜경 차민 통역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올해는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25년 3월 다소니 예술단과 루멘 챔버 오케스트라의 이탈리아 해외 연주를 시작으로 4월 그림 공모전 그리고 오늘 성과 공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이벤트로 10월 달 추억을 담은 사진 공모전, 11월 후원 자원봉사자님들을 모시고 함께하는 정기 연주회까지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올 한 해를 다양한 활동으로 가득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이 시간은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그간의 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성과 공유의 자리입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성과 공유의 시작에 앞서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다소니 챔버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총 2곡이고요. 첫 번째 곡은 모차르트 심포니 1악장입니다. 이어 들려드릴 곡은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입니다. 그럼 다소니 챔버 오케스트라와 박농우 지휘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신 다소니 챔버 오케스트라와 박농우 지휘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분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다소니 챔버 오케스트라가 무대에서 좀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서 제가 소개는 좀 안 드렸는데요. 잠시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소니 챔버 오케스트라는 2011년도에 창단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17명, 시각장애인 1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총 310회의 공연으로 많은 감동을 선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들으신 두 번째 곡은 최근에 저희가 참가한 그 대회인데요. 국내 최대의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인 GMF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또 따끈따끈한 곡입니다. 네, 지금 저희 무대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오늘 순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25주년 기념 성과 공유회는 총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주제 발표 그리고 저희 기관의 사례 발표 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10분간의 인터미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2부는 토크 콘서트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1시간 40여 분간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로 따뜻하게 또 응원의 박수를 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무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이제 하나를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은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의 문화예술의 발자취와 현재가 담긴 약 2분짜리의 영상을 저희가 시청할 예정입니다. 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을까요? 네, 짧은 영상이지만 영상 안에 광명장애인복지관의 25년간의 발자취가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과 공유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방귀희 이사장님께서 장애인 예술의 실태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방귀희 이사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이사장 방규희입니다. 근데 네네네. 근데 저의 정체성은 뭐 이렇게 무슨 이사장 뭐 이런 거보다도 제가 잡지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또 학교에서 강의하고 이러면서 보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그런 방향으로 쭉 가고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입니다. 15분 동안 장애인 예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저 예쁜 새하고 고래가 보이죠? 제가 장문원 이사장이 돼서 가봤더니 장문원에 캐릭터가 없는 거예요. 장애인 예술을 하는 곳에서 어떻게 캐릭터 하나를 안 만들어 놨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래, 분홍색 고래는 뭘 뜻하냐면 바다에 살죠. 바다에 사는데 우리가 그 큰 등치를 전면적으로 보지를 잘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애인 예술은 그만큼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고래만큼 크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새는 작지만 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성, 우리 장애인 예술가들은 굉장히 잘 될 것이다 라는 확장성에서 요 두 가지 캐릭터를 우리 장문원의 대표 캐릭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네이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돈 주고 붙이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데 많은 직원들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상금도 별도로 준비한 것이 없어서 1등은 휴가 3일. 근데 너무 피 튀기게들 많이들 경쟁적으로 해서 요 캐릭터의 이름은 솔라도레입니다. 그러니까 솔라는 태양을 뜻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이름이 솔라고 도레는 처음 시작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래 이름이 도레입니다. 그래서 솔라도레.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장문원의 캐릭터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요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 이걸 뭘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이걸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가요? 설명 듣고 나서도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좀 재밌게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복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개념들이 많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막 이렇게 좀 우리는 또 뭐 우리의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 이제 장애인계도 이제는 가벼운 주제, 재미있는 주제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머덕이라는 사회학자가 얘기했는데 행복을 퍼올리는 두 손이 있대요. 근데 한 손은 복지, 또 한 손은 문화예술이라는 거예요. 복지도 물론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회 안전망이기 때문에. 근데 복지만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같이 해야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임경식이가 그린 꿈을 꾸다예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그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목 이하가 다 마비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할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입니다. 얼마나 잘 그립니까? 자기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어디다 갖다 팔았냐면 유아원에 팔았어요. 근데 유아원에서 너무 좋아해요, 이 그림을.
왜냐? 앞으로의 우리 세상은 꼭 하늘, 지금 이제 인공위성도 뜨고 막 이래서 이제 우리 하늘에서 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저는 바다에서 살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금붕어가 아이를 업어서 잠들여주고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앞으로의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장애인 예술에 이토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는 물론 이제 제 직업은 방송 작가였어요. 그래서 KBS에서 31년 동안 방송 작가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만난 사람들 중에는 장애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내일은 푸른 하늘이라는 장애인 대상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서 나올 때까지 제가 작가로 일했어요. 물론 그 밖에 다른 프로들도 많이 했지만, 그때 느낀 것은 뭐였었냐면은, 우리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제한적이에요. 근데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술이에요. 그다음에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무슨 여러 가지 뭐 편견, 차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왜 나왔을까 하면은, 이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미국의 법 철학자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인류의 불행은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투사적 혐오래요. 그게 뭐냐면 그냥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흑인을 보면은, 흑인은 좀 무서운 사람들이야, 조금 무지해,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 사람들이 뭐 경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이 옆에 오면 조금 귀찮은 일들이 생겨, 장애인은 우리가 돌봐줘야 돼, 이러다 보니까 그냥 투사적 혐오, 싫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이클 잭슨이 얼굴이 까만 색깔이었다는, 흑인이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백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렇게 목숨까지 잃게 됐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은 누구냐? 마이클 잭슨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더라도 방송에서 흑인이 나와서 노래를 하지를 않았대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멋진 춤을 추면서 하니까, 야, 이거는 뭐 저기 뭐 흑인이고 뭐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노래가 좋고 춤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우리 요새 캐대헌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K-팝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문화적으로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우리 장애인 예술도 그렇게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그 가장 어려움인 차별을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장애인 복지를 갖다 쭉 이제 이렇게 생각해 오다가, 그러면 장애인 예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생각했더니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장애예술인 지원법을 8년 동안 노력해서 만들었어요. 2020년에 만들어졌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시위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술인들은 시위 안 해요. 에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래요. 저는 순전히 페이퍼를 가지고 가서 국회에 가서 설득시켰어요. 이런 법이 필요하다. 근데 되더라고요. 8년 만에 법이 만들어지니까 지금은 뭐 굉장히 왕성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한 79개 정도가 지금까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뭐 그러니까 조금씩 혼동되는 게 장애인 예술이냐 장애 예술이냐인데, 이제 저는 이제 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장애인 예술을 갖고 썼어요. 왜냐하면 장애 예술인의 창작 경험에 관한 연구. 그러니까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이 비장애인의 그 예술인의 창작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항상 논문에는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장애를 갖고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장애 예술인,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활동은 장애인 예술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학자들이 좀 외국에서 번역을 할 때 disability art를 장애 예술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장문원에서도 장애 예술이라고 써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뜻을 알아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인구를 1만 명으로 했는데 2018년에 실태 조사를 하니까 3만 2천 명이 장애예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의 실태를 갖다 뭐 하나하나 딱 얘기하다면은 뭐 굉장히 많지만 이건 아주 줄여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009년도에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2009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그 사업을 장문원으로 가져와서 지금은 장문원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76억 유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는 다 복지관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복지관에서는 장애인 예술을 안 하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그 복지관 기관에다가 지원 사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부 이 복지관마다 장애인 예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새 점점 줄어들어 갖고 끊겨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는 예산을 자급자족해서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통계는 아니지만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런 거를 원하고 있다는 그 통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은 2015년 11월 13일에 문을 연 이음센터예요. 근데 2023년도에는 모두 예술 극장이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번 들어오세요. 요새 외국에서 이렇게 장애인과 관련된 분이 오시면은 돌아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극장에 와서 야, 여기는 뭐 이렇게 이런 장비들이 이렇게 돼 있구나. 객석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 2024년도에는 모두 미술 공간이 마련됐어요. 이 시설들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냥 임대를 했어요. 근데 임대를 해서라도 우리가 잘 사용만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괜찮은 거죠. 자, 법률에 있어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주어가 장애예술인이에요. 주어가 장애예술인으로 돼 있는 법률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도 있는데 일본은 주어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후생성에 있는 법률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화부에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예술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을 만들 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나경원 의원님이 처음에 발의해 주셨고 그때 이제 그 야당이었어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또 하나 발의를 해야 된다 해서 김영주 의원이 발의한 거는 장애 예술인이 주어가 아니라 장애인이 주어예요. 그래서 그것이 병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제가 초조하게 부탁했던 것은 뭐였냐면 주어가 장애예술인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빠져도 좋지만 장애예술인만큼은 고집을 피웠어요. 왜냐하면은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돼야지 우리들이 법적 지위를 갖게 돼요. 아, 당신 예술인이죠? 이런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을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태조사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1년에 4번뿐이 없어요. 근데 1년에 4번 공연해갖고 그 예술인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진짜 코피 터지게 공연하고 다니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 수입이 중요한 건데 처음에 우리가 2018년도에 했을 때는 월 수입이 18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4년 후인 2024년도에 하다 보니까 76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것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76만 원을 골고루 다 그렇게 수입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창작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시계를 잠시 못 봤었는데 35분까지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제정하는 거 이런 것도 꼭 한번 보시고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가 무엇이냐?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애예술인이 그린 그림을 판매할 수 있고 장애예술인들의 공연 티켓을 판매할 수 있고 우리 것들을 사가야 돼요. 근데 법은 있는데 안 사세요.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게 돼 있지만은 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사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막 벌금 물거나 이렇게는 법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자.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ESG라는 게 있잖아요. 경영 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장애예술인 의무 공연 전시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런 공간들이 꼭 1년에 한 번은 장애예술인 공연이나 전시를 해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안 하면 또 그것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은 김혜지 의원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법이 있으니까 그 모법을 가지고 개정을 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은 우리 협회 회원이었어요. 회원했는데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로 승진시켜줬어요. 그러다가 국회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국회로 가서 너무 활동을 지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만든 이유는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금 제도. 저는 장애예술인들은 월 많게는 100만 원, 적게는 60만 원 정도를 매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술을 하려면 선순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이젤도 못 사고 또 공연하려면 옷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작 지원금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법을 만들 때 아까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예술인 기금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기재부에서 그게 있으면 절대로 통과를 시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기금 부분을 빼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은 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년 동안 장문원에 근무하면서 이 기금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기금을 만들어서 장애예술인이다 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분들한테는 월 얼마씩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예술인 공공 쿼터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공공 쿼터 제도 때문에 우선 구매 제도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게 모든 전시나 출판이나 뭐 공연이나 이럴 때 쿼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공연을 할 때는 장애예술인들을 한 명씩 끼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쿼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제가 KBS 작가였기 때문에 얼마나 공연 KBS 내에서 하는 방송이 많아요. 거기에 한 명씩만 껴줘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요새 간접 광고라 그래서 뭐 어머니 이거 좀 드셔보세요 막 이러면서 뭐 무슨 뭐 무릎에 좋다 이런 거 하면서 막 하는 게 그게 간접 광고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예술품이나 우리 작가들의 활동을 간접 광고 PPL로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나오는 거야. 지금 만약에 무슨 드라마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여기 촬영 나와서 장애예술인들이 아까 공연하는 것도 찍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PPL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마련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애예술인 지원 고용제도인데 이건 지금 실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거기 장애예술인 가운데 취업되신 분들 많아요.
미술과 음악에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취업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말 되는구나. 옛날에는 장애예술인 취업시켜달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이랬지만은 지금은 취업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예술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면은 왜 지금 장애인 쪽에도 할 일이 많은데 맨날 예술만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더 열심히 해요. 영국 같은 나라는 장애 평등 계획 속에 장애 예술인을 넣었어요. 그래서 장애 예술인의 명성을 알리자. 또 독일에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애인 예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러면서.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는 VSA Very Special Art, 매우 특별한 예술이라고 그래서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역시 기회 제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이미 장애인 예술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늦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엄청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이제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지금 한국은 너무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당사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당사자들이 움직이질 않고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움직이니까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해도 뭐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발전 가능성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것만 얘기할게요. 자, 장애인 예술이 발전하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장애 예술인이 직업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돈을 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야, 무슨 예술가가 돈을 버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이 장애인 예술이 전국적인 운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서울 경기 쪽에 너무 국한돼 있기 때문에 지방만 내려가도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은 이제 장애 예술인은 일반 예술인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일반 예술계에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비장애인 예술인들을 불러와서 같이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 예술계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이제 기금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금은 이제 우리가 11월 11일이 되면은 10주년이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기금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표가 하면 혼나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데 분명히 이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장애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본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지 쪽에서는 지금 6차까지 기본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2020년에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27년까지 제1차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4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거는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에요. 막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없어지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거리라고 해서 뭐 올라가면 내려가면 하면서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오히려 그때는 휠체어가 들어오면 잠깐만 비켜주세요 막 이렇게들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만 새로운 일거리가 마련되고 있다고 경제학자 체르네버가 말했어요. 체르네버가 쓴 일자리 보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잘 알고 썼지? 내가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뭐냐? 첫째는 문화예술 활동이 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막 땅을 파고 뭐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하 자원이나 이런 자원이 없어요. 이제는 문화예술을 갖고 상품을 만들어서 즐기는 거예요. 이제는 먹거리도 별로 없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마 이렇게 조그만 캡슐 같은 걸로 딱 먹어서 배는 채우고 눈은 즐거워야 되니까 예술을 볼 거예요.
예술을 관람하고 하려면은 예술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술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 예술인들은 너무 좋은 조건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돌봄 서비스예요. AI가 못하는 게 뭐냐? 돌봄이에요. 뭐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이건 돌봄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상태가 탁 안 좋아. 그럼 할머니 상태가 안 좋구나. 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지.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 서비스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활동보조인이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직업들이 나중에는 굉장히 희망 직종이 될 거예요. 유망 직종이 될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건 돈 많이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체르노바라는 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예술과 돌봄 서비스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 이거 정말 내가 만든 건데 요즘 굉장히 많이 써요. 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막 이러면서 모두의 막 하잖아요. 근데 모두를 위한 예술, Arts for all. 이제는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모두를 위한 그런 예술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정희 선생님의 그 흉대예요. 황실. 근데 이정희 선생님은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계셨는데 학교에를 가보지를 않으셨대요. 근데도 자수를 너무 잘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읍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문화생이 돼가지고 지금 인간문화재가 되셨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음악은 아까 보셨으니까 지금 그리고 또 작품은 조금씩 보셨으니까 문학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10개의 눈동자를 가졌다라는 시인데요. 손병걸 시인이에요. 손병걸 시인도 경기도 인천 어디에 사시는데 이분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베체트씨 병으로 시력을 잃게 됐어요. 시력을 잃고 나서 10개의 눈동자를 가졌다라는 시를 쓰셨고 지금은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볼 테니까 그 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살아왔다. 시력을 잃어버린 순간까지 두 눈동자를 굴렸다. 눈동자는 쪼그라들어가고 부딪히고 넘어질 때마다 두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는데 짓무른 손가락 끝에서 뜬금없이 열리는 눈동자. 그 즈음 나는 확인하지 않아도 믿는 여유를 배웠다. 스치기만 하여도 환해지는 10개의 눈동자를 떴다. 그러니까 이분이 눈으로 보다가 눈으로 볼 때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손가락 끝에 10개의 손가락으로 보면서 뜬금없이 어느 날부턴가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이제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유쾌하게 강의도 하고 다니시고 그러시는지 정말 시인으로서, 그러니까 장애인 문학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음료향을 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건 최윤정이라는 이제 시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는 분인데 이분은 뇌성마비예요. 뇌성마비 분이니까 손에 떨림이 있어서 자세히 그리지를 못해. 이거 색연필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미소라고 하는 화장품 케이스예요. 거기서 하나 그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그려줬대요. 근데 이게 뚜껑을 딱 여는 이게 포장을 여는 순간 이렇게 예쁜 미소가 떠오르면은 그 화장품을 바르면은 이렇게 예뻐지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디자인 쪽에서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에서 틴틴이라는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 박사가 아니래. 근데 자기네는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강의도 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무슨 논문이냐면 장애인 문학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막 찾아봤더니 장애인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소떼 문학도 있고 소떼 평론도 있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찾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자료를 막 줬어요. 그리고 우리 또 행사할 때도 이제 왔다 가고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한국을 와갖고 너무나 많은 공부가 됐대. 장애인 문학을 이렇게 발전시킨 나라는 정말 최고의 나라다 하면서 극찬을 했어요. 나는 그 극찬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아, 내가 한 게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처음에 시작은 문학으로 했거든요. 그러니 또 어저께는 이메일이 왔어요. 어디에서? 캐나다에서. 캐나다 UBC라는 대학이었는데 그 캐나다에 유학 간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UBC 대학이 전 세계적으로 10등 안에 드는 학교래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학생들하고 같이 한국의 장애인 예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장문원에 오기 전까지 있었던 한국 장애 예술인 협회에서 이미지라는 잡지를 만드는데 그 잡지 내용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잡지를 구독하고 싶다. 그리고 나이가 한국에 오면 나를 만나서 좀 얘기 좀 나누고 싶다. 이렇게 왔어요. 이제 우리의 장애인 예술 문학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세계화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뭐 캐대헌 저리 가라 할 거예요. 이제는 장애인 예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제 장애인 예술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가 지금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25년 동안 지금 장애인 예술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막 외국 이탈리아도 갔다 오고 막 그러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장애인 문화예술의 필요성과 역사와 실태, 장애예술인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고견을 주신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욱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단연간의 실무를 진행하고 계신 만큼 현장의 소리를 좀 더 생생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 박지욱 사회복지사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 인재개발팀의 박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저희 복지관의 장애인 문화예술의 변화와 성장을 주제로 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 발표에 앞서 짧은 영상을 한 편 만나보시겠습니다. 불빛 하나둘 피어나고 철없던 어린 시절 떠나온 따뜻한 집에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네. 저 스트림 좀할 말이 있는데 저 보너스 앞을 쓰겠습니다. 했는지 잊지 말아주오. 얼마나 멀고 또 험했었는지도 내 모든 기억과 슬픔들은 이제는 지난 일. 정말 잘했어요. 돌아오던 길에 버렸다오. 그리움에 참 못 이루던. 네,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저희 장애 예술인들이 직업인으로 성장해 근무하고 퇴근하는 일상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직장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데요.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과정을 기반으로 우리 복지관의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 복지관의 문화예술 사업은 음악과 미술 두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요. 각 분야별 청소년과 성인 팀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악 분야에는 성인 팀의 다소니 예술단 그리고 청소년 팀의 룸앤 챔버 오케스트라 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소니 예술단에는 합창단, 챔버 그리고 뮤지컬 단으로 구분되어 합창단은 주 1회 합창 연습 그리고 챔버는 주 2회의 합주 및 파트별 레슨으로 단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2017년도에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인 룸앤 챔버 오케스트라 단을 창단하였는데요. 이는 학령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예술 교육을 넘어 우리 복지관이 장애인의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특성화된 성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로 이어온 발자취는 총 4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치료로 시작된 예술은 참여로 확장되었고 예술가로 성장하여 마침내 자립과 직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단계의 두 번째 성과로는 우리 복지관은 치료 목적에 머물던 예술을 창작과 발표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는 다소니 예술단을 창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 우리의 미션은 창작과 도전이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장애 예술가들의 성장 이야기를 담아낸 창작극 제작과 그 공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첫 번째 창작 오페레타 플라이 하이를 공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1년도에는 창작극 사랑의 선물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관객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우리는 자립과 확산의 미션을 가지고 예술을 직업으로 세상과 소통으로의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출발점은 2018년 광명시와의 협력을 통한 001짜리 도입이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직무 도입의 시작점으로 오케스트라 단원 14명이 001짜리에 연계되며 장애 예술의 고용 촉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민간 기업과의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 협약을 통해서 단원 9명이 민간 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확장, 지속 가능한 고용의 길을 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는 문화예술의 성장은 총 공연수 560회입니다. 이는 14년간 우리 복지관이 써내려간 기록입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7%의 공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객 수는 12%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의 횟수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난 관객 수는 단순한 무대를 넘어 우리 예술단이 지역과 사회에 남긴 예술적 울림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번의 정기 연주에 9,850명의 관객과 만났습니다. 하루 5시간 이상의 연습, 23,360시간의 열정이 무대에 쌓였습니다. 4번의 공연, 4개의 나라, 그리고 8,870km의 여정, 예술이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진 도전과 감동의 발자취였습니다. 저희의 9개 공연 현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12년 말레이시아 공연을 시작으로 16년 중국, 19년 오스트리아 이어 최근 이탈리아 공연까지 우리는 4개국에서 3,000여 명에 가까운 해외 관객과 만났고 이는 지역사회를 넘어 국제적으로 장애 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3월에 진행되었던 저희 복지관 개관 25주년 기획사업인 다소니 앤 룸앤 이탈리아는
총 예술인 48명 외에도 저희 예술 스텝진 그리고 보호자가 함께 93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국제 무대였습니다. 로마의 비오 10세 극장에서의 정규 공연 외에도 성 베드로 대성당 외에 총 3번의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의 많은 시민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여주었는데요. 도전과 열정이 크고 아름답다. 한국 예술의 힘을 보았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큰 기쁨을 선물한 무대였다 등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 외에도 단원들 스스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확립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직무 설계와 기업 연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가치를 일자리로, 공연자에서 유급 예술 노동자로 예술과 직무가 함께하는 우리 복지관의 방향성은 자립의 발판, 성장 기회의 제공, 그리고 편안한 중간다리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장애 예술인 고용 연계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요. 채용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맞춤형 채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간접 채용으로 채용 전에 직무 적응을 돕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위탁 고용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유지를 위해 직무 수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민간 기업과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업과 복지관의 파트너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업과 복지관은 채용 연계를 통해 서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ESG 운영을 실현하고 장애 예술인의 예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기업의 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복지관은 기업별 지원금을 통한 단원들의 예술인 성장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예술인 고용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 협력의 성과를 요약드리자면 현재까지 총 근로자 수는 44명입니다. 음악 40명, 미술 4명으로 매년 평균 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봉은 공공 일자리 연봉에 비해 약 1.9배의 증가율을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저희가 2024년도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 예술 교육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변화를 총 3가지 꼭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식의 변화입니다. 시민 인식 개선과 문화 다양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애를 결핍이 아닌 다름과 가능성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기 연주회 후에 실시되는 관객 설문조사에는 장애인이 예술 전문가로서 가능성에 대한 응답에 2020년 74%, 그리고 2024년에는 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변화입니다. 지역의 학교, 유관기관, 문화예술 단체 등과 연계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 자산의 성장입니다. 우리 예술의 공연이 지역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광명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 문화 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4대 주체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 장애 예술인 분들은 창작의 주체로서 직무에 책임감을 다하고 임해야 합니다. 복지관은 기반 설계자, 플랫폼 운영자로서 장애 예술인 발굴, 육성에 더욱 집중해야 되며 정부, 기업, 시민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회적 투자자, 고용 창출의 파트너로서 기업 소속의 장애인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제도 설계자, 구조적 보장자로서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급여, 근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는 분명히 쌓였습니다. 우리의 땀과 숨이 차곡차곡 쌓여 누군가에게 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장애 예술인이 동등한 직업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이 자리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5년간의 장애인 문화예술 과정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이 더욱더 활발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기관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한별 사회복지사가 문화예술 특화형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우리 있다의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저희 기관은 작년부터 문화예술을 접목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장한별 사회복지사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특화형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우리 있다 사례 발표를 맡게 된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한별입니다. 우선 성과 공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있다는 교육이 끝난 뒤에도 참여자들의 기억에 얼마나 오래 남아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광명 장애인 종합복지관만의 특징을 가진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이것을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과 현황, 그리고 교육 모델, 성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특화형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참여는 제도적으로 강조되지만 체감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통하여 권리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생애주기 전반의 장애를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문화활동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을 단순한 학습의 장이 아니라 장애인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콘텐츠화가 필요했습니다. 기존 교육으로는 일상에서 장애를 염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현장에서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였고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있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있다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음악과 교육을 연결하고 복지관의 다채로운 인재들의 재능이 연결되며 그 힘이 문화예술과 이어집니다. 청중이 음악을 매개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있다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 있다 교육은 특정 연령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현장에서 다양한 반응을 체감하였는데요. 무엇보다 교육의 확산 속도는 빨랐습니다. 2023년에 비해 우리 있다를 시도했던 24년도에는 교육 횟수가 2배 가까이 늘었고 참여 인원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명에서 출발한 교육은 서울과 인천, 과천 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안에서 머무르던 프로그램이 점차 지역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영광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했을 때 특수교사 통신망을 통하여 공유되며 서울 권역으로 2년째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따는 시범 사업을 넘어서 현장에서 검증되고 점차 확산 가능한 교육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육이 짧은 시간 동안 입소문을 낼 수 있었던 이유에는 우리 이따의 핵심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술적 통합성입니다. 다소니 예술단과 루멘 챔버 오케스트라 총 4개의 단체가 지닌 다양성으로 인하여 청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적 소통 구조입니다. 예술단과 교육, 고용 담당자가 협업하여 예술단 활동이 장애인식 개선과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청중 맞춤형 설계입니다. 연령에 맞는 교육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어서 생애 전반에 교육이 가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성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 담당자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강사 과정을 취득하여 의무 교육 시에 강사 부분에서 만점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교육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장의 상황과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교육은 점차 변화하였고 오늘의 모델로 이어졌습니다. 교육 모델은 3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의 정의나 이론을 다루는 교육에서 출발하여 같은 반 학급 장애 학생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앙상블 공연 후에 이론 교육을 이어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점차 듣고만 있었던 교육에서 경험하는 교육이 된 것입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기록하고 예술단을 궁금해하는 청중들의 반응을 반영하여 공연과 교육을 적절히 조율하였고 지금의 우리 이따인 모델로 발전하였습니다. 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 장애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교육의 방식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공감과 참여의 깊이가 넓혀온 과정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육 모델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요구에 따라 스쿨형 이론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나 주로 공연과 이론을 결합한 참여형 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우리 이따 교육 프로그램은 예술단의 이야기와 함께 장애인식 개선 퀴즈로 시작을 하여 공연은 연령에 맞게 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참여하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연주 중간에는 단원과의 인터뷰 시간을 가지며 본인들의 삶을 그대로 전달하는데요. 실제로 공무원 대상 교육에서 시각장애인 클라리넷 단원의 인터뷰 덕분에 조용했던 현장 분위기가 유쾌하게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육의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교육 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따의 교육 모델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현장의 분위기부터 떠올리게 되는데요. 공연이 끝난 뒤에 저 악기는 무엇인가요? 저 예술가분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요? 호기심을 넘어 장애와 예술, 직업으로서의 삶을 연결해보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퀴즈의 정답률, 설문조사의 만족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소감문인데요. 다음과 같이 다름의 존중, 동등한 꿈을 향한 열정 등에 대한 학생들의 실제 내용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에 벗어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반응이 많았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장애 감수성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무대에서 예술가들의 목소리와 연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속의 인식 변화가 가능하였습니다. 단원들의 삶의 이야기가 교육 그 자체가 되었고 서서적인 내용으로 장애인을 다른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관계성이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적 인식 개선의 효과입니다.
일부 학생이나 교사에게만 머물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교생 전체 이야기로 확장되며 학교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단원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교육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장면들 속에 답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중들을 향한 단원들의 메시지가 기입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따는 단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댄스로 또래와 소통하는 단원, 결혼을 꿈꾸는 비올리스트까지 단원들은 무대에서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글이나 영상으로 접하는 간접 교육과는 달랐습니다. 직업 예술인을 눈앞에서 만나고 장애를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과와 효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의 활성화입니다. 광명시 권역을 넘어서 더 많은 지역에 우리 이따를 알릴 수 있도록 특수교사 통신망과 또 협회를 활용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짧은 영상인 숏폼을 통하여 확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교육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교육을 듣고 의미 있었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그 후년도까지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레퍼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4개의 공연단에 맞는 교육 방식을 정착화하는 거죠. 세 번째는 맞춤형 모델 영역의 확장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 방식의 다양화였다면 세 번째는 교육 내용의 다양화입니다. 지역과 연령, 기관의 특성, 수준에 맞게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청중의 다양함을 포용하는 교육 모델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우리 이따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오늘을 통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담당자분들이 교육의 정체성을 한번 고민해보고 복지관 안팎의 자원들을 함께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관계로 발전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따는 장애와 예술 그리고 교육을 연결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로 이어가는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화예술을 접목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 감동과 울림이 있는 교육으로 다가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 발표와 사례 발표를 들으시면서 아마 다양한 것들을 느끼고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궁금증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약 5분간의 정비 시간을 갖고 4시 20분부터 오늘 발표자와 패널분들을 모시고 이러한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토크 콘서트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4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